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심재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TMF 사태 전후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변화와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대규모 유통업법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TMF 사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9월 9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 공청회를 했었고, 공청회 이후에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 대상은 두 개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인 연간 중개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규모 1천억 원 이상의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을 했고요. 정산 기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이라고 하는 이 안, 그리고 별도 관리, 정산 대금의 별도 관리 비율과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이제 하나가 100%를 별도 관리하느냐, 50%를 별도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50%를 별도 관리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정산기한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별도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TMF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미정산 금액이 발생을 했고, 판매 점수 기준과 금액 기준으로 하는 분포표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판매점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한 90% 정도는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금액 기준으로 봐서는 한 90% 정도의 비율은 1억 원 이상의 사업자들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 관련해서 보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도매상, 소매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집합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유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내수공업 형태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과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 유통은 선사시대로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었는데, 개인적인 상인에 의한 유통을 벗어나서 아주 현대적인 유통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따지고 보면 1996년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유통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전까지는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혹은 슈퍼마켓 정도 수준의 유통업태가 있었던 것이 90년대 이후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형 쇼핑센터라든가 아울렛, 통신판매, 편의점 등등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오프라인 유통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온라인 유통업은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아마 인터파크하고 롯데닷컴이 이 온라인 유통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2000년대에는 TV 홈쇼핑 계열이 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 그 이후에 2006년도 이후에는 오픈마켓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소매업태를 보면 이게 하나의 업태 혹은 이제 단순화된 업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거꾸로 따지고 보면 오프라인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슈퍼마켓 혹은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구분점을 가지고 있고, 크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 유통업태라고 하는 것은 얼핏 봤을 때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종합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온라인 유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뭐 쿠팡, 티몬, 뭐 11번가, 인터파크와 같은 그런 업태가 있고, 또 한 가지 유력 유통 업태는 원래는 오프라인 유통을 담당하던 사업자들이 온라인까지 진출을 해서, 예컨대 신세계는 SSG, 혹은 롯데도 마찬가지로 롯데온이라고 하는, 또 GS도 마찬가지고 다른 오프라인 강자들도 오프라인 형태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 형태의 유통까지 모두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소매 유통업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면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 분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 형태에 비해서 엄청나게 복합성을 가지고 있고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형태로 분류할 수 없고, 또 계속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업태가 가지고 있는 행위 유형도 직매입 형태를 통해서 온라인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중개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고, 소위 말하는 위스탁 형태의 온라인 유통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하나의 유통업태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단일한 행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쿠팡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직매입 거래 형태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중개도 하고 있고, 혹은 백화점이나 이 마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개도 하고 직매입도 하고 혹은 위스탁 거래도 하고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 하나의 이 유통업태가 혹은 하나의 사업자가 동일한 혹은 단순한 영업활동을 한다, 유통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유통 매출 증감률이 오프라인이 계속 꾸준히 이제 감소하는 형편에 있고, 온라인은 계속 증가하는 형편에 있다 해서, 아마도 올해의 경우라고 한다면 예측컨대 온라인 쇼핑 비중이 한 46.3%, 오프라인이 이제 3.7%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온라인 침투율이라고 하는, 즉 소매 판매 중에서 온라인 쇼핑 비중은 46.3%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사실 온오프라인이 거의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 쇼핑 업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의 유통은 사실 정리해서 따지고 보면 이제 시장에서의 개인적인 상인의 거래로 정형화되어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자본이 결집이 되면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같은 형태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온라인 형태의 유통업태가 도입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 관련하는 이제 법 제도를 보면 사실 유통 관련 소매를 담당하는 유통업자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제품의 생산자 내지 이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지위에 있고, 소비자에게는 공급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 있어서의 법률 제정 혹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이제 온라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이제 납품업자와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거래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내지는 관련 특별법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법제의 발전 상황을 보면, 원래는 유통업법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납품업자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하는 규율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특별히 1980년대에 있어서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유통업자가 상당히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백화점업에 있어서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이라고 하는 고시를 마련을 해서 특별히 백화점업에 대해서 법 적용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것이 조금씩 백화점뿐만이 아니고 대형 마트라든가 혹은 TV 홈쇼핑 등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고시가 백화점업 고시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그 다음에 대규모 소매업 고시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고시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법제화되면서 2020년에 대규모 유통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의무 규정도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대금정산과 관련해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논의가 있게 되었는데요. 대금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따지고 보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금정산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물건을 받고 물건 대금을 주게 되는 것인데, 그 거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따지고 보면 어음제도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됐죠. 그 어음이 결국에는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주는 그런 형태를 보증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 이외에 이제 대금 정산과 관련해서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법에 의해서 대금 정산 기간을 규제하는, 그러니까 이건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상당히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는데요. 그걸 법제화시킨 것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도급법하고 대규모 유통업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법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입이 된 것은 하도급법에 먼저 도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 대금 정산 기간을 규제를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요. 이 직매입 거래하고 그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거래 형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매입 거래는 해당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60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도급법상의 규정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특약매입 거래라든가 매장 임차인과의 거래, 그 다음에 위수탁 거래라고 한다면 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백화점이라고 할지라도 특약매입, 직매입, 임대차 여러 가지 이 거래 형태가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해서 이 TMF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여러 논의 중에 하나가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정산 지연과 관련해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규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거가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롯데닷컴이나 위메프, 티몬이라고 하는 이 사업자들이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개거래와 관련해서 대규모 유통업법에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규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개업에 대해서 정산기간 규제를 특별히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규모 유통업법에 중개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중개와 관련된 법 규정은 어디 있느냐 하면 상법에 중개업과 관련된 규정이, 기본적인 규정이 있고, 또 전자상거래법에 중개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아마도 이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유통거래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자상거래법 제2조 4호에 보면 통신판매 중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 번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 온라인 유통에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법률적 관점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중개거래의 당사자는 판매자하고 구매자입니다. 즉 납품업자, 소위 말하는 납품업자 혹은 공급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게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은 소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법 9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를 대리해서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요. 반대로 위스탁 거래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규모 유통업자하고 구매자 사이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상법의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거래를 따지고 보면 이제 거래의 편의나 안전 등을 위해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중개업자, 즉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중개 행위의 성공에 따라서 자신이 취득해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정산금을 원래의 판매자, 즉 대규모 유통업 거래의 경우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프로세스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현실에서의 정산 과정을 보면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 이걸 위스탁 거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현실에서의 정산 과정은 중개 거래나 위스탁 거래나 똑같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특약모입 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매장 임차인이 상품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도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정산 대금은 수수료 혹은 임대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온라인 중개 거래에 대해서만 특별한 정산 기간을 규정을 두어서 법 적용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혹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존재하게 됩니다. 현실에서의 정산 과정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직매입 거래가 아닌 한 특약매입 거래도 마찬가지고 중개 거래도 마찬가지고, 일단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대금이 지급되고 그 지급받은 대금이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납품업자에게 지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개거래 혹은 특약매입거래 혹은 위스탁 거래라고 하는 걸 따져서 중개거래만 따로 떼서 대금 정산을 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업자에게는 당연히 불리한 또 복잡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납품업자 입장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에 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받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아니면 그때 정산 기간이 하루라고 하는 일수로 결정이 돼서 납품 대금을 받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할지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정산기간의 기산일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상품권 내지는 쿠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상품권이나 쿠폰을 발행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구매를 한 후에 즉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품권 혹은 쿠폰의 유효 기간까지 소비자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제부터 따져서 며칠 이내로 정산 대금을 주어라, 납품업자에게 주어라 라고 할 때 이 기산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2018년도 5월 24일 날 이 의결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무슨 의미냐 하면 약간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상품권이나 쿠폰을 발행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판매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금을 정산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판매 마감일이 서비스 제공일 즉 실제로 소비자가 그 쿠폰이나 상품권을 사용한 날짜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서비스 제공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제공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온라인 유통업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쿠폰 혹은 상품권을 활용을 해서 여행을 갔다 혹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것은 쿠폰이나 상품권을 발행을 한 여행업자 혹은 식당 주인하고 소비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쿠폰이나 상품권을 판매한 온라인 유통업체는 그 서비스 제공일이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5월 14일 의결은 결국에는 그 복잡성을 감안을 해서 온라인 유통업자가 쿠폰 혹은 상품권을 판 이후에 언제인지 잘 서비스 제공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정산을 해준 거 이게 그렇게 위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정산기간의 기산일, 특히나 이렇게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쿠폰,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기산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산기간을 법제화 시킨다고 한들 상당히 법 적용에 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자와 관련해서도 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17조에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서면을 받은 날 혹은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5항, 17조 3항이죠. 다섯 번째 카테고리 17조 3항을 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이제 샀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샀는데 표시된 것은 디자인이 어떻게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은 품질이 어떻게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표시된 혹은 광고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물건을 사고 나서 한두 달 혹은 거의 3개월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나중에 알았다고 할지라도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든 납품 대금을 정산을 해준 경우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했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몇몇 업체에서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여러 업체 입장에서는 빠른 정산을, 특히나 이제 뭐 사실 빠른 정산을 해준다라고 하는 경우는 믿을 수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서 빠른 정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 쌓고 정산도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결제대금 관리, 소위 말하는 에스크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따지고 보면 조금 더 논의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결제대금 관리를 뭐 100% 혹은 50%를 예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에스크로라고 하고, 에스크로가 뭐냐?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해서 금전 또는 물품 거래를 하도록 하는 거, 혹은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 에스크로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 하면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 출발을 했느냐 하면, 구매자,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어느 나라든지 굉장히 고가의 거래 대상물이죠. 그러니까 몇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진정성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저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몇억, 몇십억을 보내주었다. 근데 거래가 틀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돈을 내가 일생을 걸쳐서 모은 돈인데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에스크로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제3자에게 잠시 맡겨놨다가, 그래, 이 거래는 완전히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에스크로 업체에서 매도인에게 보내주는 거죠. 근데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는 기본적으로 내가 믿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중간 단계의 보완책을 두고 잠깐 맡겨뒀다가 거래가 완성이 되면 보내주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제도인 거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제, 결제대금 예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이 제대로 왔고 검수를 해보니까 내가 산 거 맞는 것 같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승인을 해주고, 그 승인을 해주는 순간 돈이 납품업자에게 가게 되는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거 나 안 살래요 라고 반송을 시키면 결제대금 예치업자, 즉 중간에 있는 그 예치업자로부터 나는 내가 잠깐 맡겨뒀던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맹사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맹금 예치제도가 있는데, 결국 가맹본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맹점주들이 로얄티 혹은 여러 가지 대금을 원래는 가맹본부가 받아서 잠적하거나 그런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맡겨뒀다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믿을 수 없다, 나는 이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가 맡겨둔 돈을 다시 받아가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제 대규모유통업법, 특히 TMF 사태와 관련해서 예치제도, 결제 대금 예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둔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이 예치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치제도가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치제도는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잠깐 맡겨뒀다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돈을 주는 것으로, 못 믿겠다, 완전히 이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데, 대규모 유통업법 혹은 이 TMF 사태와 관련해서 예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인이, 즉 거래의 상대방이 준 돈을 예치를 시켜놓고 그것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한 예치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생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발생한 소위 TMF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 회사의 지급 능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는 직매입거래, 중개거래, 위스탁거래라고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개거래라고 하는 것만 따로 떼서 거래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쿠폰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정상기간의 기산일이 굉장히 산정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정상기간의 설정 문제는 따지고 보면 유통사업자의 경영 전략에 속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 모든 온라인 중개거래에 예외 없이 정상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연간 수십조 혹은 수백조 원의 정산 대금 유동성이 막혀서 국가 경제 전체의 위축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